머니쇼입니다. 시장이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별로 반등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아직까지 약세장 분위기가 만연하지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배가 아파서 주식을 사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까? 주식시장은 바로 위험자산이기 때문이지요. 위험시장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은 이 고통을 참아내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내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황 소장도 돈을 벌고 곰의 장도 돈을 번다는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곰의 장세. 그렇지만 이 곰의 장세에도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이 4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약세 흐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세 흐름은 처음에는 상품시장에서의 투기 세력의 자금 이탈이라고 그러더니만 그 자금 이탈은 왜 일어났을까요? 마진을 높였다. 정거금을 높이니까 그 부담을 못 이겨서 마진콜을 당한 헤지펀드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달더니만 이제는 유로가 약세라서 달러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고 유럽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유럽의 재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나온 캐캐묵은 뉴스이고 언제나 약세장마다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럽의 경기가 점점 둔화되어서 드디어 세계의 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별로 보면은 유럽의 브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슬픈 브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지금 두려움이 커져 있고 그 옆에 나라 이탈리아마저 유럽의 강국인 이탈리아마저 재무 디폴트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국가가 점점 더 빚더미 올라앉아서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다. 그 옆에 포르투갈 또 이제는 벨기움까지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브루스는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을 치유를 해준다면은 아마 금방 다시 살아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유럽이 남부 유럽에서 시작해서 북부 유럽까지 점차 더 번지고 있는 것을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강세로 다시 돌아서려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치료돼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서 많이 퍼져 있어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암세포도 너무 많이 번지면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더군요.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유럽의 지금 슬픈 브루스를 추고 있는데 이 브루스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를 아예 터뜨려버리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그것이 강세 턴을 할 수 있는 아마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유럽의 재정 리스크는 치료해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치료한다고 해서 좋은 뉴스가 나올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열심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의 노력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조정하는 만큼 그만큼 점점 더 위험하다는 악재로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실제로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약세가 아니라 마니 게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의한 것이다. 단순히 심리적 요인이고 이것은 바로 상품시장에서의 자금 이탈한 것이 달러 강세로 나오면서 유럽의 약세가 달러 강세로 가세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재료가 유럽의 재정 리스크가
재료로 더욱 가세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따르는 재료가 가세를 한 것이지 실질적인 경기, 디맨드 플레이라 이렇게 말하는군요. 실질 수요가 세계 총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주식시장 약세가 아니다. 그야말로 마니 플레이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마니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세계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은 사실상 50%가 마니 플레이고 50%가 디맨드 플레이입니다. 실질 수요와 유동성 수요, 이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유동성에 의한 변동이 훨씬 더 먼저 나오고 크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채권시장으로 되돌리는 자금 흐름으로 나타나는 역류현상이고, 주식시장에서 화폐시장에서 선물시장,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하는 것은 바로 선물시장입니다. 이 마진 5%의 마진으로 20배의 매매 거래를 하는 파생 선물시장에서의 자금이 다시 빠져나온다는 것은 바로 버블의 붕괴와 함께 달러 강세로 일하는 촉발되는 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니 플레이죠. 이러한 마니 플레이를 멈추게 한다면은 아마 시장은 다시 주식시장의 강세 턴으로 될 것입니다. 이 자금 흐름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는 것이라야만이 가능하겠죠. 그것은 정상적인 버블이 해소되는 안정상태가 되면은 저절로 물꼬가 터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금 달러 역류를 만들 마진, 상품시장의 마진을 도로 줄일까요? 지금 상품시장의 마진은 점점 더 갈수록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게 바로 세계 경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류 현상에 대한 또는 역류 조치는 나올 것 같지가 않군요. 유동성 확대 정책을 다시 또 추가로 더 풀 방법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장은 정상 궤도로 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시장은 마니 플레이가 정상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마켓의 조건이지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달러가 촉발하고 있고, 이 달러와 역관계 있는 주식시장과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 선이 S&P 500 세계 정시의 대표 지수입니다. S&P 500. 달러가 새파란 그린백이죠. 이 그린백이 지금 끝없이 약세로 이어가다가, 미국이 달러를 풀어내면서 끝없이 약세로 가다가 드디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천천히 완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변곡점이 바로 주식시장의 고점에서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야,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그러면은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노력을 열심히 하죠. 기술적 차트로서, 차트쟁이들은 차트로서의 저점선이 어디가 다음 방어선일까 열심히 계산합니다만은 그 수준은 이 달러의 방향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달러 방향이 얼마나 더 갈지 이것 역시 예측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엿장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흐름이 어느 정도 가고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은 균형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균형에 도달하면은 평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균형에 수렴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간이 가면은 정상 수준이고 균형 수준에 수렴한다.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 기간은 팔 때이기 때문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팔아치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지난 2월달 어닝 시즌, 1월달의 프리어닝 시즌, 2월달의 프리어닝 시즌, 3월달 이후에 우리가 3월달의 랠리 이후에 4월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떨어집니다. 역시 1, 2, 3월 어닝 시즌, 프리어닝 시즌 랠리 이후에 주가가 실적 발표와 함께 떨어졌듯이 이 1분기에도 작년 4, 5분기 실적도 1분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피크를 치고 다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닝 시즌 실적 발표, 이 발표와 함께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는 파는 시즌이고 이때도 파는 시즌이다. 이 랠리 시즌 이후에 파는 시즌, 랠리 시즌 이후에 파는 시즌. 그렇다면 다음 불마켓은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때가 되면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 타이밍을 잡으려고 열심히 머리를 아무리 궁리해봐야 안 보이지만 우리가 패턴, 랠리와 조정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결합된 상품입니다. 조정 없는 랠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간별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은 도대체 언제까지나 갈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공포감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조정장에서의 언제나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감이죠. 주식시장은 언제나 반복합니다. 그 반복은 바로 랠리와 조정, 랠리와 조정. 랠리와 조정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결합된 상품이고 조정 없는 랠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랠리와 조정은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하는 숙명입니다. 주식시장의 숙명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랠리의 행복을 맛보려면은 그 랠리 이후의 고통, 조정을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랠리의 다시 재등장, 그러니까 이번 불마켓에서의 다시 등장은 6월달이 되면은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되면은 자연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주식시장과 달러 시장이 균형을 찾게 되는 시점이죠. 이 균형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불마켓으로 복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시장이 훨씬 더 덜 고통스럽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최고의 경기 화학 주도주인 LG화학과 가장 느리다고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두 개의 종목이 지금 지난 어닝 시즌 랠리를 같이 올라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모레퍼시픽이 수익률이 20%. 누구나 못 사서 안달이던 LG화학은 천천부지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보니까 역시 수익률 20%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간다면 이 수익률은 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바로 매우 고통 대신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균형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세장에서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어야 약세장을 평화롭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다음번 어닝 시즌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차 주가가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파업으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 시장 전망은 여전히 좋다고 하던데요. 국내외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높은 주가가 빠질 때가 온 것입니까? 국내외 주식시장, 아니 자동차 시장의 업황을 파악하고 자동차 종목 기아차에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 아니 매매자, 트레이더 99%의 투자자들은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저가 매수, 고점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수,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전략은 마켓 타이머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 또는 일반 투자가들이 언제 이 주식을 사게 되는가, 남들이 살 때 잽싸게 같이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마켓 타이머죠. 그리고 팔 때 재빠르게 같이 파는 것이, 이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바로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이 모멘텀은 순간 포착, 매우 빠르게 순간 포착으로 잡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실제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이 팔고 내가 팔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사서 올리더라는 가장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트레이더들의 전형적인 오류이고 반복되는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보고, 아니 시황이 아니라 업황을 보고 주식 투자 시점을 잡는다고 말만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을 보면은 단순히 업황의 흐름만 봐야 되느냐? 업황을 왜 보게 됩니까? 바로 실적을 보기 위한 것이죠. 이 업황에 따른 기업의 실적과 그 실적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황이 좋더라도 더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은 이미 고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아니라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언제가 저가냐? 적정 밸류에이션. 현재의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더 낮을 때가 저가입니다. 이것이 저가 매수이고 고가 매도. 언제 고가냐? 적정 밸류보다 기업 주가가 훨씬 더 높아졌을 때가 바로 고점이고 고가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아마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난 고점은 PR이 지난 연도 수준 PR이 1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자동차 PR이 15배 이상 올라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대부분 12배 내외가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매우 있죠. 그러니까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밸류에이션이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높다면은 팔아야 될 시점이고 지금 PER이 한 12배 정도 떨어졌나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질수록 더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실적 예상치, 내년도 실적 예상치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은 작년도 실적의 원래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가 아마 판단하는 시각을 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매 타이밍을 언제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왔을 때 기아차를 다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천 종목은 게임빌인데요. 우선 오늘 추천 종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추천하셨던 오시아에 대한 간단한 멘트를 좀 해주시고 진행하기로 하죠. 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OCI는 이제 시장 하락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하락세에도 또 다른 원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태양광 전방 산업의 어떤 그 제품들이 뭐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뭐 인꽃, 셀 모듈 같은 태양광 제품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것은 물론 유가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 약세를 보인 건데요. 근데 하지만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선물 부분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물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서 전체 매출액을 어떤 가이던스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근 이제 주가 어떤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매도라는 것은 역시나 주식을 없는 사람이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되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지는 시점을 추가 매수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게임빌인데요. 게임빌에 대한 회사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죠. 예, 게임빌에 속한 업종은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요. 모바일 게임은 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서 휴대폰의 성능이 향상이 되고 앱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어떤 신성장 국면에 와 있는데요. 이용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피처폰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기기를 확대되면서 원소스 멀티유즈의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보자면 2011년 전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의 규모는 96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이는 작년 PC 시장 게임 규모인 31억 달러 규모의 2배가 넘는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모바일 게임의 시장의 어떤 그 글로벌 성장률을 보더라도 연평균 14%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장과 관련된 어떤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 모바일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 게임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야말로 모바일 휴대폰 시대에 들어와서 거기에 장착하는 모바일 게임, 이것은 정말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에서 또 이 기회를 노리고 진입하는 많은 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 시장을 많이 장악할 수 있는 회사라야만이 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가요? 네, 게임빌의 경쟁력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피처폰 시대에서의 어떤 그 모바일 게임에서 우리나라 1위 회사입니다. 컴투스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요. 따라서 흥행작으로는 프로야구나 놈 제노니아 시리즈 등이 있고 최근에 이제 영국 모바일 웹진에서 선정한 2011년 세계 최고 모바일 게임 개발사 탑 50에서 12위에 선정되면서 국내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게임 업체로서 어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최근 동사가 퍼블리싱한 에어펭귄의 경우에도 잠깐이었지만 부동의 1위였던 앵그리버드를 제치고 전체 유료 앱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과는 국내 게임이 세계 게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2010년 애플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55%가량이 게임 부분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애플의 그 앱스토어 유료 앱 매출의 55%가 이 모바일 게임 수입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게임빌이 55% 차지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게 게임빌이 아니고 네, 전체 수익이 모바일 게임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게임빌이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건 피처폰입니다만은 모바일 게임, 이 게임빌리에서 나온 모바일 게임을 심심할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봅니다만은 너무나 단순하고 좀 네.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던데 물론 모바일 휴대기기는 여기 안에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또 그 단순함 속에서도 굉장히 아주 머리가 좋게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 이게 생산이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그 인력 두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의 경쟁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일반인들이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베스트셀링 앱을 만들어 왔던 어떤 프로야구나 제노니아 시리즈를 보면 그 후속작이 계속해서 그 전작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복잡한 게임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틈 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게임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시장에 증명된 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작년 정부의 실적이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것만이 가지고는 아직까지 기업 가치를 매기기에 이제 성장 가치를 매겨야 됩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미래 성장 가치 프리미엄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장 가치 투자 메리트가 어떻게 우리가 짚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마다 그 시장에서 어떻게 이 회사가 만든 어떤 그 모바일 앱들이 플레이를 펼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어 펭귄이라는 그런 앱이 기존에 어떤 부동의 1위였던 앵그리버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떤 기존의 게임빌이 전 세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지명도에서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 게임 메이킹이나 아니면 퍼블리싱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후속작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정 가치를 한번 매겨봐 주시죠. 예. 2011년 평균 EPS는 2,945원에 멀티플 14배를 해서 41,0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멀티플 14배를 적용하신 근거는요? 이유는요? 일단 시장의 평균인 10배보다 14배를 준 이유는 일단 프리미엄 가치를 프리미엄 가치를 준 건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모바일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에는 어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의 어떤 오픈 마켓의 큰 폭의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일정 부분만 이 기업이 향유를 하더라도 성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은 비교를 해보더라도 게임 로프트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게임 업체가 있는데,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PER 수준이 20에서 30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글로벌 탑 수준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한 30% 정도 할인해서 그 정도로 봤을 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요번 그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가 또 상당히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올 1분기 실적 보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기존에 나왔던 전망치보다는 조금 미흡한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 1분기 대비 좀 줄어든 것으로 나왔던데, 만약 1분기에 좀 줄었더라면은 기존의 실적 전망치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2, 3, 4분기 이후에 성장성이 훼손 안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이 일단 안 좋게 나왔던 거는 기존에 이제 피처폰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의 어떤 다운로드 수가 줄어들면서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흡수를 못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최근 이제 스마트폰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어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부분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생성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시장 성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피처폰의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더 큰 폭의 상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볼 때마다 또는 이 게임을 조금씩 한 번씩 지하철에서 해볼 때마다 느낀 의문이, 지금 PC상에서 우리가 하는 유선 게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모바일 게임을 보면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유선 게임 업체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한다면 순식간에 이 시장을 다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게 진입 장벽이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모바일 게임에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 구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기존의 어떤 온라인 게임의 강자였던 그런 회사들도
회사들도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서 뛰어들고 있는 어떤 수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피처폰 시대 때를 보더라도 이 회사가 국내 1위긴 하지만 그 전체 모바일 게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시장이 큰 시장인 거고 최근에 오픈마켓을 통해서 시장이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사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와 이익률 증가, 어떤 영업이익률 증가 부분이 이제 한 50%, 40% 정도로 높은 어떤 증명될 수 있는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실적이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최종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예, 국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모바일 게임 회사인 게임빌은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의 김기배 경본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것이 전형적인 양세장의 시장 심리입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을 뒤바꿔 놓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럽 재정 리스크를 해결해 준다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디폴트 리스크는 터져버리는 것이 해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러한 우려감이 지속되는 것은 내일 이후의 조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시장도 달러 시장, 주식 시장도 균형점에 수렴하게 되고 이 균형점은 곧 균형 적정 밸류에이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 적정 수준에 가면 다시 정상적인 랠리를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랠리와 조정은 패키지 상품이었고 끝없이 반복되는 주식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조정의 고통의 강을 건너간 이후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은 주식시장의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강을 조금만 더 건너십시오. 그러면은 평화의 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세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경기 주도주와 안정 방어주 성격의 포트폴리오를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 많은 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약세장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